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2월 달도 껑충 뛰어서 오늘 2월 마지막 날입니다. 2월 29일입니다. 국회는 계속해서 마비 상태입니다. 제가 좀 가혹하게 얘기한다면 지금 그 더민주당에서 하고 있는 필리버스터는 글쎄요, 참 국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이 절차상 뭐 그런 제도가 있고 그런 제도를 마음껏 한번 엔조이 해보겠다고 하는 태도는 글쎄요, 이해가 갈 듯하면서도 그 문제가 되어 있는 법이 소위 테러방지법입니다. 이 테러방지법 지금 논란이 되어 있는 뭐 인권 침해 요소가 있다고 논란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만, 김대중 정권에서나 노무현 정권에서 만들었던 그 당시에 그 정부가 그 당에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만들었던 테러방지법은 더 인권 침해적 요소가 많았다는 것이거든요. 참 정말 이런 식으로 19대 국회는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추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회 선진화법 가지고 조금만 뭐 생각해야 되는 주제는 모조리 다 부결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죄송합니다만 바보들도 합의할 수 있는 법안은 합의가 되었습니다. 경제민주화, 뭐 기업을 벌주라, 뭐 소위 이제 경제 분야와 관련된 포퓰리스트 법안은 다 통과가 되었습니다만은 서비스법, 뭐 경제를 살리는 종류의 법은 다 부결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 볼 때는 국민 경제가 조금이라도 좋아지면 선거에서 불리해진다고 아마도 생각하는 그 같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한결같이 서비스 활성화법이라든지 의료혁신법이라든지 또는 노동개혁법이라든지 그 개혁이 무슨 근로자 인권하고도 아무 상관이 없는, 조금이라도 이 경제가 활성화되는데 도움이 될 만한 원시화법 이런 거는 모조리 다 부결시켰습니다. 또 통과시켜준 극소수도 완전히 내용을 뒤죽박죽으로 만들어서 효과가 없게 만들고서야 무력화시키고서야 통과를 시켜줬습니다. 그 끝에 이번에는 이제 필리버스터까지 나와서 선거법 협상 이런 것도 완전히 지금 물 건너가 버렸습니다. 정말 19대 국회는 해도 너무한다. 이런 국회를 정말 국가의 세금을 들여서 유지를 해야 하는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해도 너무한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19대 국회는 보여줄 수 있는 추한 모습은 다 보여준다. 급기야는 필리버스터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민주주의의 절차를 오히려 희롱하고 있지 않나 하는 느낌을 들 정도로 정말 참 국민들이 볼 때 괴롭게 짝이 없습니다. 오늘의 메뉴들 한번 보시죠. 오늘부터 한 몇 회에 걸쳐서 매일 들려드릴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장진성 탈북 시인이시죠. 지금 네덜란드에서 강의도 하시기 때문에 장진성 교수의 북한학을 논하다 한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남한에서 북한학이라고 되어 있는 것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아주 정말 매서운 비판을 가하는, 일침을 가하는, 아마 북한 정치에 대해서는 우리 장진성 씨만큼 잘 아는 사람도 실제로는 드물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만은, 장진성 교수를 모셔서 한 10회 정도, 오늘이 첫 회입니다. 쭉 얘기를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규제 칼럼은 지금 제목을 안 적어 놨는데요. 3.1 독립선언서를 가지고 제가 좀, 내일이 3.1절이지 않습니까? 3.1 독립선언서를 한번 읽어보는, 약간 비판적으로 읽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뉴스 한번 보시죠. 오늘의 뉴스입니다. 경기 회복 심리적 기대가 모두 무너지고 있다. 일본 마이너스 금리 얘기 있고요. 폭스바겐 조작 수사에 대해서 검찰에서 독일 검찰과 공조해보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미국 대선 납세 공방으로 뜨거워지고 있다는 뉴스. 납세 공방. 글쎄요, 탈세 공방 이렇게 해야 맞겠는데 트럼프가 마피아들하고의 거래를 숨기고 탈세했다고 하는 공방입니다. 이 공세가 트럼프를 낙마시킬지 어떨지를 세계는 주목하고 있습니다. 공화당 내부에서는 트럼프를 배제하기 위해서 지금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만은 일반 공화당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아직도 트럼프가 부동의 1위입니다. 정말 참 미국 정치도 걱정이 됩니다. 중국 자본 유출에 비상이 걸렸다는 얘기도 있고 스위스 외국인에 대한 국민 투표도 있습니다. 석유 얘기가 또 있습니다. 자, 오늘의 뉴스 이송현 아나운서부터 시작합니다. 갑시다. 2월 29일 월요일 오늘의 뉴스입니다. 북한 대남선전 매체 우리민족끼리는 다음 달 7일 시작될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비난하면서 북미 간 평화협정 체결을 촉구했습니다. 매체는 한반도 정서가 핵전쟁의 문어귀에 들어섰다며 세계의 공정한 여론은 북미 간 평화협정이 하루빨리 체결돼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핵전쟁 공갈을 거듭하고 있고 한국 정부도 북정권 붕괴에 대해 악담하고 있다며 사드 배치 문제도 비난했습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사회 각계 원로들을 중심으로 북핵 폐기를 위한 천만인 서명운동본부가 결성돼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미국의 해구산 보장을 조약 형태로 전환해 전술핵을 재배치하는 것은 물론 전술핵 사용 결정에 한국도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은 씨. 북핵 폐기를 위한 천만인 서명이 아니고 제목을 좀 바꾸세요. 전술핵 배치를 위한 천만인 서명으로 바꿔서 다시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거는 지금 우리 사회 일각에서 전술핵 배치를 위한 1,000만 명 서명운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을 했는데 실제로 말하자면 대한민국이 핵 개발을 해야 된다는 주장까지 지금 저 서명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어떻든 이 사드를 대한민국 정부에서 배치해 보겠다고 밝힌 것이 중국의 대북 규제안에 동참하게 만드는 굉장한 지렛대 역할을 한 것은 분명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런저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실 이 대한민국의 선택지, 중국에 대한 선택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마치 일각에서는 중국이 화가 나서 대한민국을 막무가내식으로 두들겨 패고 경제적으로 과거에 마늘 소동 비슷한 것들이 더 큰 형태로 무차별적으로 제기되지 않을까 하고 겁을 먹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전혀 레버리지가 없는 것이 아니다 하는 점도 우리가 기억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우리가 북한처럼 제멋대로 할 수 있는 국가다 이런 이미지를 주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것은 여러모로 대한민국이라는 것은 신뢰의 국가고 민주주의 국가고 자유의 국가라고 하는 또는 어떻든 그런 노선을 통해서 경제 성장을 이룬 대단한 기적의 나라로 되어 있는 그 기존의 대한민국에 대해서 만들어져 있는 어마어마한 가치를 우리가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전술핵 나아가서는 핵 개발에 이르기까지 전혀 우리에게 수단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우리가 기억을 해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오늘 아침에 동아일보에 재미있는 기사가 났습니다. 동아일보에 UN 대북 제재의 여행 금지, 자산 몰수의 대상으로 포함된 개인 17명의 명단이 나왔습니다.
최춘식 제2자연과학원장, 최승일 단천상업은행 베트남 대표. 오늘 아침에 동아일보에서 보도를 했기 때문에 뭐 다 배포가 되었기 때문에 얘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만은, 현광일 우주개발국 과학개발국장, 이게 이제 영어 알파벳 순이라고 해요. 장범수 단천상업은행 시리아 대표, 장성철 조선광업개발공사 러시아 대표, 장영선 전명국 쭉쭉쭉 이렇게 있습니다. 이만건 군수공업부장도 있고 유철우 우주개발국장 등등해서 17명입니다. 그런데 이 17명이 기존의 12명에 대해서 이제 29명이 되는데 12개 단체도 있다 그래요. 그 단체 중에 지금 이름이 알려진 것은 원자력공업성, 국가우주개발국, 군수공업부, 정찰총국, 39호실, 그 외에 7개가 더 있다고 합니다. 근데 7개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고 해요. 근데 동아일보가 오늘 아침에 이 사람 이름을 쭉 보도한 것이 우리 외무부의 엠바고 위반이 되어가지고 엠바고를 깬 것이 돼가지고 아마 담당 기자가 3개월 출입 정지 조치를 받았다고 하는데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저는 이 사실이 이 엠바고라는 데 대해서 아주 그 체질적인, 제가 일선 기자 할 때도 그랬습니다만은 체질적으로 싫어합니다만은, 말하자면 이름을 다 그럼 공개해 주고 엠바고를 하자라고 하는 거는 저는 찬성이지만, 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해야 되는 경우가 있겠죠. 근데 그냥 이름도 안 가르쳐 주고, 그래서 내가 취재해가지고 이름을 공개했는데 포괄적인 엠바고, 이거는 취재해서는 안 되는 것을 깼다 해서 징계 조처를 내리는 것은 저는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열두 개 단체 중에서 5개는 알려져 있고요. 나머지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런, 물론 이 내용이 이제 UN 결의 확정시까지 엠바고라 그래요. 그러니까 뭐 확정이 되면 자세한 명단이 알려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여겨지고, 또 우리가 사실 이 명단이 궁금한 것은 이 명단을 봐야, 근데 이 17명의 명단에 김정은이는 빠져 있거든요. 김정은이는 없습니다. 왜 김정은은 없는지 그 논리가 모르겠는데, 아니면 김정은은 이미 형사범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모르겠습니다. 김정은 이름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다음 뉴스. 19대 국회의 8가지 포퓰리즘 입법이 경제 성장률을 1.6%포인트 떨어뜨린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경제신문과 한국경제연구원은 19대 국회 8대 포퓰리즘 입법의 국가적 손실 보고서를 공동 기획하고 경제 사회적 손실 비용을 추정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단통법, 면세점법, 화관법과 화평법, 대기업 R&D 투자세액 축소, 일감 몰아주기 과세, 상생법, 사회적 경제 기본법, 법인세 3%포인트 인상안 등입니다. 네, 다시 한번 볼까요? 단통법. 뭐 유명하죠. 면세점법은 사실 저거 우리나라 기업들이 국회 눈치를 보니까 그렇지, 면세점법에 허가기간을 뭐 재심의 받도록 하고 뭐 5년으로 해서 장사하고 있는 걸 빼앗고 이런 것은 말하자면 국회의 폭력적인 어떤 법입니다. 그래서 저건 당연히 무효로 선언이 되어야 하는 것인데, 일반 뭐 기업들이 감히 국회를 상대로 위헌 소송을 할 수도 없고 눈치만 보고 있는 거죠. 화학물질관리법, 뭐 화학물질 뭐 평가에 관한 뭐 법, 대기업 R&D 투자 세액을 줄인 것, 일감 몰아주기 과세도 굉장히 그 논란이 있는 법입니다. 상생법, 사회적 경제 기본법은 통과가 되지는 않았죠. 법인세 3%포인트 인상안도 그렇습니다만은
사실은 이런 법들이 명분은 그럴듯한데 사실은 실제로 현실에서 나타나고 있는 내용은 전혀의 명분과는 다릅니다. 바로 그 점이 이제 경제의 원리는 정치의 원리와는 다르다는 것인데 우리 국회는 정치의 원리를 가지고 경제입법을 늘 쥐고 흔들고 있어서 그게 걱정입니다. 네, 다음 뉴스 계속하시죠. 네. 분석 결과 총 경제적 손실은 24조 4,578억 원으로 GDP의 1.6%에 달하는 수치였습니다. 이 가운데 통과된 5개 법안의 시행으로 12조 원의 손실이 예상되고 면세점법만 해도 1조 5천억 원의 경제적 피해가 예상됩니다. 네, 다음 뉴스. 경기 불안이 지속되면서 가계와 기업의 경제 심리가 꽁꽁 얼어붙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한국은행과 전경련에 따르면 가계와 기업의 민간 경제 심리를 측정하는 경제 심리 지수가 2월에 89를 기록해 전달보다 2포인트 하락했습니다. 경제 심리 지수가 80대를 기록한 것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입니다. 또 기업의 경제 심리를 보여주는 2월 제조업 기업 경기 실사 지수 BSI도 63을 기록하면서 6년 11개월 만에 최저치를 나타냈습니다. 경제 심리가 위축되면 활동 주체들의 의지를 꺾어 실물 경제 위축으로 이어지고 이것이 다시 경제 심리 악화로 연결되는 악순환이 지속됩니다. 네, 지금 심리지수뿐만 아니고 이제 제조업 업황지수 이런 것들도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1, 2월 달에 수출이 뭐 건 20%대로 급락하고 있는 것은 급감하고 있는 것은 우리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만은 뭔가 지금 우리 경제 전반에 패배감 또는 뭔가 이 큰 것이 다가오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공포감, 두려움 이런 것들이 아주 만연한 상태로 퍼지고 있습니다. 근데 대개 이제 일반 국민들이 그렇게 느끼면 정치권에서 나서서 뭐 걱정하는 신용이라도 합니다만은 지금 우리 국회는 뭐 여당은 여당대로 내분에 휩싸여서 무슨 뭐 김무성 살생부설을 가지고 김무성 대표는 오늘 당원과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합니다라고 얘기는 했습니다만은 그런 사정이고 야당은 야당대로 출구도 없이 필리버스터 민주주의 놀이 희롱이라고도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놀이를 하느라고 바쁜 그런 사정입니다. 네, 다음 뉴스. 폭스바겐의 배기가스 배출량 조작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사실 확인을 위해 독일 검찰에 수사 공조를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필요한 모든 수단을 고민하고 있지만 자국 회사가 외국에서 수사를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독일과의 수사 공조가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독일과의 수사 공조가 여의치 않을 경우 미국, 이탈리아 등 폭스바겐의 해외 지점을 압수수색한 국가들의 수사 공조를 요청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 뉴스. 지난달 29일 일본은행이 마이너스 금리를 전격 도입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일본은행의 의도대로 장기 금리는 하락했지만 엔저와 주가 상승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는 도입 전 연 0.2%에서 지난 26일 마이너스 0.075%로 사상 최저치를 경신했지만 엔화 가치는 110엔대로 치솟았고 니케이 지수는 15,000선이 깨졌습니다. 니혼게이자의 신문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마이너스 금리 도입에 부정적인 입장은 53%로 나타나 긍정적 입장인 23%의 2배를 넘었습니다. 네, 저 반대가 많고요. 아베노믹스가 실패할 것이다는 아베노믹스에 대한 여러 가지 불안, 불신 이런 것들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국제금융시장 자체는 비교적 약세인데 1 내지 2% 정도 지금 빠지고 있습니다. 원래는 전 세계가 2% 정도까지 빠져도 난리가 납니다만은 요즘은 하도 폭등이 많아서 그 정도 빠지는 것은 개의치 않은 정도의 분위기인데 어떻든 우리나라를 비롯해 지금 유럽도 1.1%에서 2% 정도 중국은 오늘 2% 이상
빠졌습니다. 지금 위안화는 약간 약세입니다. 0.17% 환율이 올라가는 6.55. 최근 들어서 약간 이 위안화 환율이 올랐습니다. 그림을 잠깐 보시겠어요? 그러니까 최근 한 열흘 정도, 거래일수로 따져서 한 열흘 정도 됩니다만은 위안화 환율이 6.5에서 6.55 이렇게 지금 올라가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 여기서 G20 회의를 했습니다만은 G20 회의에서도 위안화에 대해서는 대책이 없다 하는 그런 것이었고, 위안화에 대해서는 오히려 모두가 그 결과를 겁을 냈는지 오히려 위안화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서 그 말이 없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상해 주가는 2.86% 떨어졌고 니케이도 1% 정도 떨어지고, 지금 뉴욕 시장은 1에서 0.5 정도 마이너스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다음 뉴스. 미 대선 경선의 하이라이트인 슈퍼 화요일을 앞두고 현지 시간 28일 열린 마코 루비오 상원의원의 유세에 3천여 명의 공화당원이 몰렸습니다. 이날 루비오는 납세 실적도 밝히지 못하는 사기꾼을 어떻게 당 후보로 내세우려 하느냐며 트럼프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루비오는 자신의 납세 실적을 공개했는데 트럼프는 납세 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국세청의 정기감사가 진행 중이라 공개가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으며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루비오 유세 참석자들도 트럼프가 탈세 문제를 해명하지 못하면 높은 지지를 유지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네, 지금 트럼프에 대해서는 뭐 세계 각국이 아주 비상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관련해서 파이낸셜 타임즈에 에드워드 루스라고 하는 미국 담당 파이낸셜 타임즈 칼럼을 쓰는 사람 중에서 미국 담당 칼럼을 쓰는 에드워드 루스입니다. 굉장히 아주 그 사카스틱하다고 할까요? 냉소적인 글을 썼는데, 미국 공화당 의원들이 도널드 트럼프가 대선 후보로 최종 지명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데 지금까지 8개월이 소요되었다. 지난주 마르코 루비오가 트럼프에 대한 공격을 퍼부었고, 갑자기 방송들도 공격적인 반 트럼프 광고로 가득 찼지만 그의 독주를 막기에는 이미 늦은 것 같다. 아마도 그를 막는 일은 힐러리 클린턴에게 달려있다. 미국은 이제 대선 역사상 가장 이상한 대결을 준비해야 한다. 트럼프를 과소평가한 것은 공화당뿐만이 아니다. 불과 석 달 전 선거 예측 전문가 네이트 실버는 트럼프가 공화당 후보로 지명될 확률이 2%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2%. 지금은 45, 50%다. 쭉 뭐 이런 얘기가 나가는데, 트럼프의 가장 큰 약점은 구체적인 정책이 없다는 것이다. 지난주 토론회에서는 루비오 후보의 끈질긴 공격으로 트럼프가 오바마 케어를 대체할 헬스케어 시스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는 취약점이 드러났다. 트럼프는 조세 시스템에 대한 개혁안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지 못했다. 트럼프가 제안한 세금 감면 규모도 후보들 중에서 가장 큰 규모인 약 10억 달러를 세금을 감면하겠다고 밝혔다. 중동 평화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것이 없다. 트럼프가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자신의 여론조사 결과밖에 없다. 뭐 쭉 내리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가장 높은 확률은 트럼프가 클린턴에게 큰 차이로 패배할 것이라는 점이다. 트럼프를 흠집내기 위한 최근의 노력은 이제 트럼프의 공화당 점령을 저지하기에 늦었다는 것이 확실하다. 하지만 힐러리 클린턴은
트럼프를 격침시킬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갖고 있다. 클린턴은 트럼프의 정책에 대한 무지가 드러나도록 무자비하게 공격할 것이다. 일각에서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는 것은 상상만으로도 터무니없다고 말해왔다. 그러나 지금까지로는 이들의 주장은 틀렸다. 제목은 이렇습니다. Trump has the White House in his sight. 트럼프의 이제 이 시선 안에, 시각 안에 백악관이 이제 트럼프의 눈 안에 들어왔다. 이런 뜻이죠. 지금 제가 최근에 만난 미국 정계 보수 거물 인사를 최근에 제가 만난 적이 있는데요. 한국을 방문했을 때, 그 사람도 절대로 트럼프는 격침시켜야 한다고 아주 침을 튀겼습니다. 근데, 글쎄요. 너무 늦지 않은 그 시기를 바랍니다만은, 문제는 지금 이제 트럼프가 탈세했고, 탈세를 했고, 마약 거래를 한 거다. 마약이 아니라 마피아들과 거래했다. 이런 의문을 받고 있습니다. 잠깐 표를 한번 보시죠. 국내 보도들은 굉장히 많은데 정작 정책에 대해서는 별 그 보도가 산발적이어서 쭉 그 표를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통상 문제, 조세 재정, 마지막에는 금융을 어떻게 보는지에 대한 겁니다. TPP에 대해서는 마르코 루비오를 제외하고는 다 반대입니다. 트럼프는 최악의 협정이다. 이런 얘기까지 했고, 클린턴, 샌더스, 트럼프, 테드 크루즈까지 반대이고, 마르코 루비오는 TPP의 찬반을 보류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만은 지지 쪽이다. 이렇게 분류됩니다. 일본이나 중국이 그 통화를 약세로 탄다고 정책 비판한 거 당연히 우리나라도 물론 포함이 됩니다만은 클린턴, 샌더스, 트럼프 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세 정책에 대해서는 힐러리가 연수입 100만 달러 이상 고소득자의 소득세율을 30%로 하겠다. 근데 지금 이거는 일반 그 소득자들의 소득세율은 아닙니다.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버핏세인데요. 연수입이 100만 달러 이상 되는 고소득자들은 대개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고 자본이득세를 냅니다. 그래서 자본이득세 최고세율은 15%거든요. 그래서 연소득 100만 달러 이상 고소득자들에게도 소득세율을 매겨야 되는데 대개 이 사람들은 소득을 자본이득이라는 형태로 올리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특별한 자본이득 과세를 도입하는 수밖에 없는데 그 세율을 클린턴은 30%로 하겠다. 지금 15%에서 30%로 올리겠다. 이렇게 지금 공약을 하는 겁니다. 소위 버핏세입니다. 실제로 버핏이 내는 세금이 자기 비서가 내는 세금보다 세율이 낮습니다. 자기 비서는 아마 37% 정도 낼 거예요. 근데 버핏은 물론 총액은 훨씬 많지만 세율이 15%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버핏이 내 비서가 나보다 세금을 적게 내는 게 말이 되냐 하면서 이제 떠들었는데 사실은 자기가 내는 세금은 자본이득과세고 비서가 내는 소득은 소득세죠. 그럼 자기가 사실은 그래서 제가 늘 버핏이 위선자라는 게 자기가 자본이득과세 형태로 세금을 안 받으면 됩니다. 자기도 소득세 형태로 바꿔서 신고하고 소득세를 내면 그만이죠. 근데 버핏은 늘 자기가 하면 되는데 안 하고 저렇게 마치 누가 볼 때는 굉장히 솔직한 부자인 것처럼 거짓말만, 위선만 떠는 거죠. 버니 샌더스는 부유층들에게 세금을 높이겠다. 특히 월가에는 세금을 왕창 매기겠다. 이렇게 돼 있고
도널드 트럼프는 연방법인세율을 최고 15%가 되도록 인하하겠다. 연방법인세 최고세율을 15%가 되도록 법인세율을 인하하겠다. 이런 겁니다. 최고세율이 지금 아마 미국 28%인가요? 30% 정도 아마 될 건데 말하자면 절반으로 떨어뜨리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테드 크루즈는 아주 재밌습니다. 개인소득세를 아예 10% 저율 단일 과세로 하겠다. 돈을 얼마나 벌든지 간에 소득세율은 다 같이 10%. 법인세는 아예 폐지해버리고 부가세를 신설하겠다는 굉장히 우파적인 세제개혁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개인소득세를 단일세율로 하고 법인세는 없애버리고, 왜? 법인세는 기본적으로 이중과세입니다. 그러고 부가세를 신설하겠다. 미국이 복지국가가 아니죠. 근데 미국의 미국은 굉장히 그 직접세가 많은 국가입니다. 스웨덴 같은 나라는 오히려 부가세가 굉장히 높죠. 그래서 흔히 미국과 스웨덴을 오해하는 사람들은 스웨덴은 당연히 직접세, 복지국가니까 직접세 비율이 높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스웨덴 부가세가 25%인가 그렇죠. 부가세가 굉장히 높습니다. 실제로 세수 비중도 부가세가 굉장히 높고, 오히려 미국이 직접세 중심의 그런 국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법인세, 개인소득세도 내리고 오히려 부가세를 높여서 부가세 중심 어떤 세제로 만들겠다는 게 테드 크루즈의 주장입니다. 마르코 루비오는 지금 공화당의 주류가 내심 마르코 루비오를 밀고 있습니다. 테드 크루즈는 너무 우파적이어서 좀 대선 후보로 내기는 좀 곤란하고, 그래서 도널드 트럼프는 미치광이고, 그래서 공화당에서는 내심 지금 공화당의 실세들이 핵심 인사들이 밀고 있는 것은 마르코 루비오입니다. 루비오는 이름에서도 나오듯이 히스패닉계이기 때문에 표를 받는데도 유리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배당 자산 매각 수익 과세를 폐지하겠다 등 공약을 내놓고 있고요. 금융에 대해서는 테드 크루즈가 이제 굉장히 강력한 안이고, 근본이제를 부활해보자. 도널드 트럼프는 금융규제개혁법을 파기해버리겠다, 없애버리겠다. 버니 샌더스는 극단적이죠. 거대한 금융기관 아예 해체해버리겠다. 힐러리 클린턴은 거대 금융기관에 국가경제의 위험을 책임을 지워서 수수료를 매기게 하겠다. 마르코 루비오는 특이한 금융정책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미국 대선 후보 5명에 대해서 그들의 공약을 제가 아주 요점 정리만 해서 한번 알려드렸습니다. 나중에 내일 모레인가요? 내일인가요? 내일이군요. 슈퍼 화요일 끝나고 후보들이 좀 어느 정도 정돈되면 제가 자세하게, 사실 이 후보들도 지금 걔네들이 계속 이 국민들 눈치를 보면서 다듬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느 시점에 공약이 확정이 되면 제가 자세히 분석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설이 좀 길었습니다. 다음 뉴스. 중국 정부가 자본 유출과 위안화 하락을 막기 위해 주요 해외 투자 촉진 프로그램들의 시행을 잠정 보류했다고 파이낸셜 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중국에서 자유화의 일환으로 국외 투자를 촉진하고 기관 투자자들의 외국 기업 주식 매입을 허용하려던 정책이 미뤄진 것은 막대한 자본 유출 때문이라고 파이낸셜 타임스는 전했습니다. 이 가운데 중국 비금융기업의 부채가 2015년 중순 현재 14조 5천억 달러로 우리 돈 약 1경 7,929조 원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맥켄지 보고서를 인용해 이같이 밝히고, 이러한 부채액은 최근 8년 새 4.5배 넘게 늘어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네, 다음 뉴스. 스위스에서 경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을 추방하는 법안이 국민투표에서 부결됐습니다.
외신들은 현지 시간 28일 스위스에서 외국인 범죄자 추방 등 4개 안건을 놓고 올해 첫 국민투표를 실시한 결과 추방 안건은 반대 59%, 찬성 41%로 무산됐습니다. 이 법안은 스위스 우익정당 국민당이 발의한 것으로 중범죄자를 대상으로 하는 기존 추방 적용 범위에 경범죄도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최근 유럽에서는 반이민 정서가 확산됐지만 스위스에서는 외국인을 적대시하는 건 나치와 다를 바 없고 경제에도 해가 된다는 여론이 더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근데 막상 스위스에서 외국인으로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스위스 국민들이 그 배타성에 아주 질려한다 그래요. 특히 그 노인들이 하루 종일 그 자기 동네에 살고 있는 외국인 거주자들에 대해서 감시의 눈길을 번뜩여서 주차를 하는데 차선에 정말 그 구획안에 정확하게 갖다 대고 약간만 삐딱해도 경찰에 바로 전화를 해서 경찰이 출동하고 그래서 정말 외국인으로서 스위스에 사는 것은 지옥 같다. 그 할머니들 때문에. 그런 얘기를 제가 언제 들었던 적이 있는데 정작 또 이제 이런 투표를 해보면 스위스는 근데 국민투표를 굉장히 자주 합니다. 뭐 인구도 얼마 안 되고 하니까. 근데 의외로 국민투표에서는 굉장히 합리적인 그런 참 그래도 신뢰감이 드는 그런 결과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서 참 그건 또 의외인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뉴스. 걸프협력회의 GCC 6개국이 향후 2년간 940억 달러의 빚을 갚아야 하지만 성장률 둔화와 금리 상승, 신용등급 하락 탓에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HSBC는 GCC가 향후 2년 안에 채권 520억 달러, 신디케이트론 420억 달러 등 총 940억 달러를 차환해야 한다며 이같이 분석했습니다.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 오만, 쿠웨이트, 카타르, 바레인 등으로 구성된 GCC 6개국은 전 세계 원유 생산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지만 최근 유가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네, 이 새누리당의 공천 살생부 공방이 점입 가경이다. 뭐 이런 제목으로 기사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군요. 중국 얘기가 조금 전에 뭐 많이 나왔습니다만 오늘은 또 트럼프가 하루를 살아도 사자로 살아야지 양떼로 100일을 사는 것보다 하루를 살아도 사자로 사는 것이 낫다 이런 거를 트위터에 아마 올린 모양인데 그 말이 무솔리니가 한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파시스트를 쿼테이션에 했다 해가지고 또 지금 난리가 벌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장 박사 만나시겠습니다.